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딱 시작하려니까 1000명 됐네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언론과 야당의 선거운동이 노골적으로 시작됐다. 공세가 드디어 시작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희 방송 나와서 국민투표법하고 개헌 그리고 추경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 선거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행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문제 이것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그 드루킹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야당과 그리고 야당의 우호적인 언론의 물량 공세가 총동원되고 있다. 그야말로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 상황을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같이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사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차곡차곡 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대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기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은 미니 정당이었습니다. 의석수가 50석? 50석도 안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 지금 정리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사실 2003년 2월에 취임하신 이후 시작부터 엄청나게 시달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왜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2002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카드채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G카드 휘청거리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랬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그 지하철에 가판대 설치해놓고 막 카드 회원 모집하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 여파로 가계부채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었죠. 그러면서 카드 회사들이 쓰러질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 2002년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북한의 그 NPT 탈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표명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반도 정세조차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취임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소위 이제 개파라는 거. 개파가 전혀 없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 명도 없었다가 최초로 딱 들어간 게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천정배 의원이 1호로 현역 의원 1호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걸 물꼬로 터가지고 이후에 지금 역시 다른 길을 좀 걷고 있지만 이종걸 의원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애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위 까방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까방권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깔 때 감안한 그런 역사적 맥락을 다 감안해서 까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 1년차 딱 시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임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총련 사태가 있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서 기념 추모식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죠. 이라크 파병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파병에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파병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국립묘지 망월동 국립묘지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한총련 학생들을 쉽게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5.18이 어떤 사건입니까? 군합발에 우리 국민들이 짓밟혔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충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뒤로 들어가셨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화물차 연대 파업이 있었고, 뭐 도롱뇽 사건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은 저기 외곽 고속도로 다 뚫렸지만 저 의정부에서 일산 사이에 있는 그 긴 터널 하나 있죠. 그 긴 터널이 사패산 터널인데 사패산 터널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그 학생들 정보를 이렇게 전산화하는 나이스가 또 전교조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나오면서 전교조 파업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 지지율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렇게 2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임기 첫 해로 마치고 나서 2004년이 된 거죠. 근데 2004년에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때리다가 자, 지지율도 20%대까지 떨어졌겠다. 잘 됐다. 그래서 조순영 당시 그 민주당, 잔류한 민주당, 우리가 이제 열린 우리당이었죠. 민주당 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을 한마디 꺼냈습니다. 꺼내고 월간조선의 조갑제가 받고 이렇게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탄핵 이야기가 점점 그때 이제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였는데요. 처음에 사실 우리 또 설마 탄핵까지 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탄핵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서프라이즈 사무실에는 우리가 라디오 20일 같이 있을 때였어요. 요즘 방송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김용민 PD도 우리 사무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20일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만들 때였죠. 그때 이제 서영석 그 더비평 하시던 서영석 대표가 그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제가 작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유시민 장관이 긴급하게 방송 좀 하자 하면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사무실로 뛰어오더니 왜 뛰어왔냐 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저 진짜 탄핵을 감행을 할 것 같다. 에? 진짜 우리 깜짝 놀랬죠. 아무리 그래도 해서 안 된, 이게 진짜 할 것 같다 하면서 긴급 방송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막 설명하는 그런 방송을 이제 긴급 방송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럼 그 탄핵이 어떻게 왜 일어났느냐? 그게 선거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그리고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 이 3당이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탄핵 꼬투리가 그거였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열린우리당 지지를 해주고 싶다. 예,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그것도 이제 관훈클럽인가에 토론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죠.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탄핵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야 3당 같은 경우는 그 여세를 몰아서 총선까지 그냥 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예? 총선까지 쓸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고 총선 승리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그죠? 완벽하게 노무현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의회도 이미 다수파인데다가 그 상황, 그 상태만 유지를 해도 완벽하게 정말 2003년 임기 1년 정확하게 따지면 임기 1년 2개월 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처럼 근데 그 상황을 막아낸 게 누구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촛불 집회를 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여의도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그 탄핵 초기에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의 소리 그 발행인 하고 계시는 백운종 선생님 그분이 그때 그 국민은행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촛불 집회에서 분신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화상 입고 하셔가지고 아직도 아마 그 흔적이 있으실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뭡니까 그거 SUV 몰고 막 돌진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통곡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노무현 대통령 임기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1년 1개월 만에 탄핵이 2003년 3월 5일입니다. 3.15 3월 15일이죠. 3.15 탄핵이거든요. 그리고 4.13 총선. 저는 그때 사실 집에 안 갔습니다. 예. 그때 서영석 대표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거의. 사무실 살고 저기 신길동에 있는 사우나 가서 씻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탄핵 집회가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그런 당시 거대 야당들의 정권 찬탈 기도를 막아내 주셨죠. 그래서 그 뒤에 일화를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여의도하고 광화문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김어준 총수가 보자고 해서 우리 여의도에 우리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김어준 총수가 달려왔습니다. 뛰어와서 김어준 총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참 명석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양반인데 김어준 총수가 뛰어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한방 합시다. 예, 크게 한방 합시다. 우리 한 방에 그냥 100만 모읍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서프라이즈부터 해서 딴지일보 막 같이 이제 동을 뜬 겁니다. 웹 자보 만들어가지고 100만 촛불 100만 촛불 집회하자 해가지고 웹 자보를 만들고 막 뿌리고 하면서 정말 광화문에서요 100만 집회를 한 겁니다. 예, 100만 집회를 한 거예요.
김원준 총수 아이디어 대단하죠. 예, 저도, 왜냐면 우리 그때 사실 집회를 그렇게 크게 한 방에 그렇게 털어서 하는 거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갖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실 서프라이즈가,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이트였어요. 예,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딴지일보도 나름 있었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죠. 자, 제가 왜 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6.13 지방선거용 선거운동입니다. 그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그거고,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뭐냐? 사실 조짐은 미투 운동에서 시작된 거지만 본격적인 신호탄은 어제 TV조선의 김경수 의원 드루킹 사건 보도로 신호탄이 이제 쏘아 올려진 겁니다. 언론들도 이제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과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어제부로 동맹을 형성해서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네, 그 말씀. 그러니까 현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이게 옳니 그러니 이렇게 시시콜콜 따질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어떤 보도라든지 야당의 정치 공세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6.13 지방선거용 선거운동을 위한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부터 나오는 언론 보도를 다 그렇게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뭐 좀 쿨게 이야기를 조금 하면 또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을 이 역사를 다 관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쿨게이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구가 5천만인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논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가장 강력하게 맹목적인 지지, 무비판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제 반성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본격적인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뭐 예전에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제가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그 농성장 안에 있었던 그때는 뭐 나이가 어렸지만 내가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니까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저도 결국은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성향의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경우도 해방 전후사 인식부터 해서 뭐 보통 운동권이 읽었다고 하는 철학 에세이 입문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 가면 레닌과 모택동 사상까지 다 공부를 해요. 사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2004년 그 당시에 약간은 쿨게이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제가 그동안 행사했던 모든 총선 비례표를 민주노동당과 정의당한테 던졌습니다. 이건 뭐 제 방송을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사회를 꿈꿨던, 예, 예, 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2016년 총선에서도 정의당한테 표를 줬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 가장 관대한 편집장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관대한 편집장이 제 뒤에 이제 한 명 있습니다. 하재근 씨라고 지금 문화평론가 활동하고 있는 하재근 씨는 가장 관대한 편집장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진보 성향의 글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관대하게 대문에도 메인 화면에도 올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평화 통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좀 갖고 있었고,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김선일 씨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때는요, 제가 그 김선일 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제 양심에 갈등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왜 우리 대통령께서 김선일의 목숨을 왜 안 살리는가 괴로워하고, 그때 그래서 막 술 퍼마시고 예,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제가 그런 어떤 진보적인 제 머릿속에 어떤 갖고 있던 진보적인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 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 네.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 논리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주고 귀 기울여 준다고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겨레 경향 이런,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들, 시민사회, 학계 이쪽을 자기 친구라고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좌절을 해버리셨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우리 대통령님을 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만큼 헤어지고 나면 그게 분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의당을 강력하게 극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정말 경청을 하고 해줬지만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럼 왜 우리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을 해주고 관용을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관용해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 예, 확실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정치 신세계의 스탠스는 확실하죠, 그죠? 저희는 범진보를 싫어합니다. 범진보를 싫어한 이유가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건요, 제 자신도 결국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저는 약간 초창기에는 범진보 스탠스를 계속 갖고 있었다가 그야말로 극렬 노빠, 광 노빠, 문해 노빠 이 노선으로 완전히 가게 된 게 그게 2006년도부터인데요. 가게 된 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역사를 딛고 서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쉽게 해서 저 넓은 중원으로 가 계신 거예요. 저 중원으로. 중원이 어딥니까? 예전에 이명박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북한 퍼주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복지 싫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지하게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 그죠?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2016년 그 촛불 집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9월 말에 태블릿 PC 10월 말이었나요? 9월 말이었나요? 예, 태블릿 PC 보도 나왔을 때 바로 탄핵 이야기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닙니까? 자,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바로 탄핵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하고 행보를 맞춰서 가는 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당시에 비판받았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화끈하게 탄핵 이야기 하지 않냐? 이거. 민주당도 역시 욕을 먹었어요. 민주당 가장 크게 욕먹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판 다 깔아놨더니 뒤에 숟가락 얹는다. 뭐 이런 비판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론 추이를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은요. 그 초창기에 50%를 못 넘었어요. 이 탄핵 찬성 여론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그 당시에 저도 페북에서 글을 쓰고 그랬지만 최소한 탄핵 찬성 여론이 70%는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80% 가까이 갔을 때라야 정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전략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행보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 국정 지지율은 바로 그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고 가기 때문에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수구좌파와 결별하고 과거에 보수를 찍었던 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런 논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토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특히 저 같은 사람 과거에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진보정당의 우호적인 스탠스 그래서 정의당한테 비례표 주고 했던 이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결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당은 홀로 서면 돼요. 홀로 자기 실력대로 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희 정치신세계나 UBC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시장경제 친화적인 방송입니다. 예. 시장경제 친화적인 방송이고요. 그리고 남북 정책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낭만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좀 배척을 합니다. 예, 배척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홍걸 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오셨을 때 계속 약간 그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행보, 대북 정책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갖고 계셨어요. 지금 다 지났다고 자꾸 까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에 통일부 쪽 대북 정책 하셨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막 할 때였어요. 예? 그 상황에 제가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했던 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특히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는데 그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님이 햇볕 정책을 주창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계승해서 남북 번영 정책을 했으니까 그걸 교조적으로 그대로 계승하자고 그러면 말이 되냐. 그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조하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참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그래서 우리 김은걸 위원장님 여기 인터뷰 나왔을 때 저랑 사실 약간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면은 김은걸 위원장님이 계속 북한과 빨리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됩니까? 그 우리가 대화하고 싶다고 그냥 대화가 되는 겁니까? 계속 꼬치꼬치 제가 여쭤봤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하셨잖아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해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북한과 대화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우리가 직접 북한하고 접촉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변 여건들을 쭉 만들어가면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보폭을 맞춰가면서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탄핵 지지율이 찬성률이 50, 60, 70, 80 이렇게 갈 때까지 그 보폭을 맞춰가듯이 대북 정책도 그 국민들의 생각과 보폭을 맞춰가면서 국민들이 계속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아마 반대열 이게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대립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어느 순간 딸려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를 거야. 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오다 보니까 대통령님 대북 정책에 찬성하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모든 언론 보도, 야당의 어떤 정치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부 정치 공세로 우리가 규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나이브하게 이 정책이 지금 당장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지금 필요하냐? 그 남는 돈을 꼭 그렇게 써야 되냐? 이딴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께서 추경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지자의 태도는 뭐냐?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며요. 예,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내부 총질인 겁니다. 그게 내부 총질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말 150석 과반수 처음에 얻었던 그 열린우리당을 기반으로 했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당내에 쉽게 얘기해서 개파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민평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개파 정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느끼겠지만 선거가 있으면 그 개파가 다시 부상을 합니다. 결국 자기 친한 사람 더 챙기려고 하고 꽂아 넣으려고 하고 공천 주려고 하고 그죠? 보십시오. 친문 패권주의 이야기하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솔직히 말해서 본원적인 친문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친문 패권주의 정당이라며
무슨 친문 패권주의 정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한 명 못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친문 패권주의 정권이 청와대 참모들 구성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그 수석들, 그 참모들 이거 구성 보면요.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지금 인천시장 한번 보세요. 박남춘 후보가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 후보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친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충북 이시송 시장님? 도지사님? 그건 원래 아니잖아요. 그럼 충남은 누가 있어요? 충남 아니잖아요. 친문 패권주의라며요. 아니잖아요. 전북 누가 있습니까? 호남 가보세요. 전남도지사 누가 있습니까? 그나마 약간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정훈 예비후보인데 신정훈 후보도 확실한 친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나마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막 흔들고 할 때 김영록 그 장관 마치고 지금 도지사 나가신 분, 그분은 확실한 반문이었습니다. 반문이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 당시에 호남 쪽은 전부 반문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 민주당에 남아있던 분들은 친문이 아니라 비문 성향으로 남아 계셨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누가 있어요? 그럼 친문 나간 데는요? 사지밖에 없습니다. 사지밖에. 친문들이 지금 선거 나간 거는 부산, 울산, 경남밖에 없어요. 여기는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무슨 친문 패권 정당이 사지에만 후보를 내보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장악한 그런 정당이었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이런데 정말 친문들이 다 훅훅훅 가야 정상이죠.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실패에 바로 내부 총질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명박을 찍고 박근혜를 찍었던, 그래서 대북 정책을 퍼주기라고 얘기하고 복지 정책을 퍼주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지지하게 돼 있는, 따라오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자기를 지금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저쪽에 특히 우리하고 다른 쪽에 계셨던 분들, 그런 거죠. 그것처럼 내부 총질이 아예 생기지 않게끔 두루두루 탕평책을 쓰신 거 아닙니까? 연합정권을 만든 거죠. 그야말로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친문 패권주의니 친노 패권주의니 이런 말을 더 이상 좀 하지 마라.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써먹지 마라. 그런 정치 하지 마라. 그래서 다 끌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 우리도 지지자들도 그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다 품어 안아야 되죠. 근데 조건이 있죠. 대통령님한테 총질을 하지 않을 때, 예? 대통령께서 지금 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포용을 왜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가시는 길에 정말 자기가 앞에서 험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험한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깔아놓은 그 꽃길만 걸으면서 만약 그러다가 그 꽃길이 조금 험한 길 나타나면 대통령 욕하고,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반란의 조짐이 있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열린우리당에서 수많은 반란군이 등장해서 도저히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시민입니다. 우리가 박살 난 거예요. 예, 박살 난 겁니다. 예. 그때 내부 총질 누가 했어요? 열린우리당 안개모니부터 해서 정동영, 이종걸, 천정배, 김근태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전부 우리 대통령 등 뒤에 총질을 하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거기 화력이 너무 세니까 프라이즈도 정말 하나 둘 다 떨어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임기 시작부터. 열린 우리당 만들 때 이미 완전 반토막이 났죠. 그 뒤에 이라크 파병한다고 또 지지 철회하면서 나가죠. 뭐 천성산 도롱뇽 이거 가지고 철회하고 나가죠. 뭐 나가고 대연정 한다고 또 나가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뭐 한미 FTA 한다고 또 나가고 그래서 남은 게 예.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남은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완전 쪽수 딸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실 그때 우리는 진짜 완전히 그냥 고립이 돼버린 거죠.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저렇게 사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거고.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검찰 수사 받을 때 예,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켜주는 사람이. 민주당은 남의 일처럼 바라봤어요. 예. 그 당시 민주당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막 공격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말을 더 보탠 사람들이 있죠. 뭐, 이종걸, 송영길 등등등, 예, 구속수사하라고 말을 보태고 그랬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여기 인터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막 반성하고 예? 죄송하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또 풀리는 겁니다, 사실. 예, 그렇게 풀렸는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 내부 총질의 가능성이 있는 자기 잘난 체 하는 인간들이 주로 내부 총질을 합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인간들. 예. 그냥 지금의 어떤 그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이 당이라는 틀,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고 밀고 들어온 많은 시민들, 그 당원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민주당 깃발 들고 나갔기 때문에 당선됐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제가 2004년 열린 우리당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알아요. 다시 과거로 돌려서 열린 우리당 그때 과반수 해가지고 정말 탄돌이라고 칭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10명 중에 정말 대통령님 탄핵이라는 이런 거 반사 이익 때문에 정말 내가 승리를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 잘나서 국회의원 됐대. 탄핵 없었어도 자기는 당선됐을 거래.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이 80%는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징조를 제 나름대로 감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잘난 채. 그리고 시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당원 지지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 당원들과 싸우는 사람들. 제가 이 내용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미 스피커, 작은 스피커지만 여기서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받아들일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받아들이는데 허위사실만 하지 마라. 허위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허위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허위사실이 아닌 어떤 평가, 정치인의 자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당원들하고 싸우고 그 대표적인 게 박용진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박용진 의원조차도 만약에 그런 태도 바꾸면 우리가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열린우리당 그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꼭 자기 그 옳은 소리를 꼭 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야. 금태섭 의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 총수가 그때 미투 운동 초창기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딱 했는데 그거를 진짜 아니 그래서 제 그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게 내부 총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금태섭을 제가 조졌다고 해서 그게 내부 총질이 아니고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꼭 하고야만.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부각시키고야만은 그 개인 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말한 그 행간 맥락을 생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태섭 의원을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태도 좀 바꾸고 하면 그냥 다 잊어먹어요. 진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철희 의원이에요. 이철희 의원을 제가 사실 그 엉터리 평론이라든지 그 어떤 정세 분석 같은 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좀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그리고 그냥 방송빨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철희 의원은 지금 좀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그렇다고 저희 이철희 의원을 뭐 만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용진 의원도 제가 지금 약간 우호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잘한다.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채희 의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막 인터뷰 또 모셔가지고 방송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런 제가 이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꼭 막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꼭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옳음, 올바름, 뭐 정직함, 도덕성 나는 옳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굳이 꼭 그래야 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급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입이 근질거려도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거. 예.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막 변호를 하고 쉴드를 치기 힘들다. 치기 싫다.
그럴 때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해줘라. 그게 팀플레이고, 그것만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지방선거 리스크를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국민투표법,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졌고, 그렇게 되면 개헌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추경 예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정말 국회 본회의가 지금 열릴 수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막가파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기에다가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 갖고 지금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금 김경수 의원 또 물고 늘어지면서 드루킹 건 갖고 왔죠. 이 모든 것이 야당과 언론한테는 전부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 재료인 겁니다. 전부 정치 공세 재료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최대한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권의 무능력함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빼고 지방선거까지 연결해서 지금 가려는 게 지금 저 사람들의 속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아군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부 총질러인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진짜 1호 내부 총질러가 된 겁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그 해외 출장에 대해서 자기 뭐 국회의원 생활하는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아니 지금 그런 사례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어디서 뭘 하다가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입 다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 총질인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 총질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쏴버려야죠. 저격해야죠. 자,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 누가 또 있었냐? 자, 보세요. 지금 뭐 제가 앞에 얘기했던 박용진, 이철희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막 바깥에 가서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박용진, 이철희 이런 사람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싫어했지만 지금 자기 해야 할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한다 잘한다 그런 거고 정세균 의장 지금 뭐야? 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정세균 의장 앞에 누가 있었냐면 김두관 의원이 있었어요. 김두관 의원이 그때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김기식 금감원장 이거 청와대에 뭐 건의해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 정말 이거는 자기 배반이거든요. 자기 배반이에요. 김두관 의원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 대통령께서 행자부 장관 시켰잖아요. 초대 행자부 장관. 그때 한 총련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죠. 대통령께서 그 해임 건의안 막으려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면 그때 야당 애들이 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을 했느냐?
그게 선거운동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 밀리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은 김두관 장관을 못 지켜냈잖아요. 그 당사자 아닙니까? 김두관. 근데 그 김두관 의원이 김기식 금감원장 이거를 청와대에 건의해서 뭐 빨리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아니, 자기가 겪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도 까먹었나? 이게 내부 총질러예요, 내부 총질.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왜 지금 야당과 언론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찍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바로 그런 똑같은 케이스였던 김두관 의원이 똑같은 케이스였잖아요. 그걸 벌써 다 까먹은 거야? 어? 그걸 다 까먹고 그러니까 여론이 막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행자부 장관 그렇게 해임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께서 버티다가 못 버티고 장관 물러나게 하고 했던 그 역사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 당사자였으면 적어도 지금 현재 김기식 금감원장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봉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 사례를 꺼내 갖고 와서 막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하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모든 소재가 자 여기에 지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그걸 지금 꺼내왔잖아요.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6시 20분인데 저녁 7시에 TV조선에서 추가 후속 보도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 후속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여기서 후속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앞으로 김기식 문제, 지금 이 드루킹 문제 이걸로 다 깔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걸로 다 깔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헌 이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개판이 되는 거죠. 다 개판이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게 그냥 지방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본선 후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 지역만 빼고 자유당은 지방선거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전략공천 다 했잖아요. 대구 경북만 경선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라인업 이미 출전 선수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기장 들어갔으니까 지들끼리 막 공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라인업, 출전 선수도 지금 선발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쟤들은 이미 본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황에 뭐 하나만 조금만 있어도 온갖 악의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그냥 기사 도배질하고 논평 쏟아내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거기로 다 쏠려버리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특히 지방선거를 대통령께서 치른 거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심각한 상황에 걸맞게 당을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꽃길만 걸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깔아놓은 꽃길을, 걸었는데, 민주당 스스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시련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당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뭐, 원내잖아요, 원내. 예, 원내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문제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막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분도. 제가 심지어 우리 회사 경영 쪽에 돌아가는 거를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게 없듯이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내 돌아가는 거를 진짜 잘 모를 겁니다. 왜? 원내에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내 문제는 추미애 대표십의 리더십을 한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언론 보도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 김기식 금감원장 건 하나 가지고 정말 엄청 흔들어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드루킹 건 터져가지고 또, 자, 이제 언론 보도 막 쏟아지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갈 거냐. 저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에서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사안일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정말 안전하게 경선 통과해서 본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지금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국민들 눈높이에서 자, 이게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 신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가면 늦는다. 예? 늦는다. 지금이 4월 15일 지방선거가 딱 두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는데 지금 최소 한 달은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레퍼토리가 지금 재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드루킹 건 가지고 아마 2주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2주는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또 당에서는 그냥 손 놓고 그냥 가겠다? 그리고 그래서 경선 다 치르고 후보가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본선 들어가서 어떤 게 막 이렇게 터져 나오면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 꽃길만 걸어서 그런지. 그리고 특히 우리 추미애 대표님 같은 경우는 1년 전이 아니라 작년 가을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우리가 드루킹한테 그때 굉장히 공격당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드루킹이 우리 정치 신세계를 막 공격했었거든요. 걔네들 그때 보면 파일 까져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정치 신세계가 공격으로 딱 찍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추미애 대표를 쉴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추미애 대표 시기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게 정치 신세계 아닙니까? 그 정치 신세계가 결국은 뭐냐? 많은 소위 이 태극 문파님들 뜻을 받들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왜 공격을 받았냐면은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맨 앞에서 탱커로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탱커로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호하러 둘러쳐가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했던 건데 지금 추미애 대표 행보를 보면
그냥 뭔가를, 그러니까 위험도를 최대한 그냥 낮추고 가겠다. 뭐 이런 약간 보신하는 경향? 예. 이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당 대표께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우리 대표한테 영광도, 그죠? 영광도 우리 대표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게 되면 책임도 대표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해법을.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에 대해서 징계 막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징계 하라 경선을 늦추고 저거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있지만. 근데 해경궁 김씨 논란, 그 트윗 계정이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는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를 행동을 해야 할 때다.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대표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그야말로 심사숙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좀 우리 제1당, 집권 여당 다운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서 향후에 이제 지금 물량 공세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아직 선수도 못 꾸렸는데 자유당은 라인업 딱 짜가지고 이미 주전 선수들 선발해가지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그 물량 공세를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일만 하고 있을 거냐.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방어막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팽팽한 힘겨루기의 지금 장입니다. 진짜 팽팽하게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크럼 짜고 양자 간에 서로 스크럼 짜고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힘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밀리면 우르르 지방선거까지 다 밀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차 방어선에서 뭔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 앞으로 가는 그런, 예.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거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게, 저는 그게 일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그 상징물이 코끼리하고 얼룩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던져놓은 그 프레임에 계속 대응하는, 바둑으로 치면 손 따라 두는 바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따라 두는 바둑.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조지 레이코프 책의 논리는 간단해요. 그냥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손 따라 바둑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계속 방어를 하는 수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가 공격 앞으로 가는 그런 이 판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헌, 추경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가서 저쪽 애들이 공격하고 있는 네거티브하게 공격하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 지금 새로 나온 드루킹 문제, 그리고 터져 나올 이재명 리스크까지 이거를 미리 이미 터져 나온 거는 터져 나온 것대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터질 걸로 예상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핀을 뽑아버리는, 그죠? 핀 뽑아버려서 불발탄 만들어버리는 그 조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공격 앞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 그게 국민투표법 개헌, 추경,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들어가는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선거운동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야당과 언론이 두고 있는 바둑에 손 따라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일하다. 예, 안일하다. 그 얘기고요. 지금 이야기한 도중에 장자연 사건이 보여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자연 사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자연 사건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거죠. 장자연 사건으로 우리가 조선일보 타격하고 가야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곧 TV조선 그거를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대충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 행위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당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좀 날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아이고 또 이 방송 캡처만 떠가지고 문자 폭탄 지령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려. 그건 국민의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국민투표법 빨리 개정을 해서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투표권을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무산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투표하고 개헌 논의에 조금 더 이슈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4조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된 추경 있잖아요. 예. 추경에 대해서는 오늘 밤 자정에 에피소드가 올라갑니다. 이번 추경을 왜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예, 그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돈 이야기잖아요. 이 4조 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막 주변에다가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염동열하고 홍문종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지금 국회가 열려야 돼요. 국회가 열려야 체포동의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방탄국회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예, 열심히 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 따라 두는 파도 그만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카드를 또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야당을 압박을 해야 된다. 다수 야당 아닙니까? 야당을 압박해서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작업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메아리가 돌아와야 된다. 소통하는 정치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소통하는 정치 정말 민주당 지도부에게 부탁드리고, 뭔가 지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뭔가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진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말 우리가 힘차고 씩씩하게 한번 싸워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덮어놓는 게 대우를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름이 있으면 짜내고 그걸 치료를 해야 새로운 살이 돋고 튼튼해지죠. 고름이 있는 상태로 가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천리행군을 하고 나면 중간에 이제 막 물집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물집을 터트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걷고, 그러다 보면 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골무면 고름을 짜내고 치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내에 어떤 그 짜내야 물집이나 고름이 있다면 그걸 짜내는 방안을 지금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할 시기다. 왜? 이미 야당과 언론은 드루킹이라는 내관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쟤네들은 모든 재료를 지금 선거운동용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스카름을 짜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